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매일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나 빌라, 여기를 법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가 과연 누굴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우리 집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법의 경계선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라면요, 이 질문의 답이 현실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또 중요한 문제인지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두 건물 이야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은요, 보이지 않는 선 하나를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법적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다른 나라 법을 따르는 것처럼 말이죠. 화면 왼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단지 아파트, 바로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300세대가 넘거나 150세대가 넘으면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특별한 법에 적용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른쪽의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집합건물법이라는 이름부터 완전히 다른 법을 따라야 해요. 그래서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요,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걸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주민들이 직접 대표를 뽑아서 아파트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아주 익숙한 방식이죠. 하지만 작은 건물들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에요. 법에서는 모든 집주인이 자동으로 구성원이 되는 관리단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대표로 관리인을 뽑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이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법이 이렇게 명확하게 길을 정해줬는데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법과 현실이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건물들은 법에 따라 관리단을 만들고 관리인을 뽑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놀랍게도 거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소규모 건물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은 사실상 없는 셈치고 그냥 익숙하니까 대단지 아파트에서나 쓰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도 권한도 없는 말 그대로 유령 조직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좋아요. 법은 어겼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주민들끼리 만든 조직, 이게 법적으로 공식 인정을 받기는 하는 걸까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법에 따라서 관리인을 선출하고 이걸 관할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소규모 건물의 비율은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극히 낮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국의 수많은 소규모 건물들이 사실상 법적 권한이 없는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조직이 관리비 통장을 만들거나 엘리베이터 수리 계약을 맺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세요? 법과 현실의 이 엄청난 괴리가 현장에서는 또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있을까요? 바로 서류상 권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한 전문가의 딜레마를 통해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해요. 전문가님, 저희 입주자 대표 회의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 맞죠? 그럴 때마다 정말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한 전문가의 고백이 모든 걸 말해주죠. 그들의 관리 조직에 법적 권한이 있는지 물을 때마다 제 답변은 궁색해집니다. 왜냐면 전문가는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거든요. 첫 번째, 법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조직은 불법입니다. 법에 맞는 관리단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전국의 거의 모든 소규모 건물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현실을 생각해서 아유,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세요. 라고 말하면요. 이건 전문가가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라고 조언하는 꼴이 되는 거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법적 모호함이 계속되니까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법 그거 뭐 안 지켜도 별일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정부 공식 문서에서조차 잘못된 안내가 나가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결국 이 낡아빠진 법체계가 우리 주거문화 발전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오래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 앞에는 아주 명확한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해결책은 딱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방안 A는 현실을 인정하고 법이 현실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미 널리 쓰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방식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해주고 법이 통제하고 규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고 표준을 만들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반면에 방안 B는요, 법을 위해서 현실을 뜯어고치는 겁니다. 전국의 모든 자치조직을 다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강제로 해산시킨 다음에 자, 이제부터 법대로 하세요 라고 명령하는 건데 이건 뭐 비현실적인 걸 넘어서 거의 무모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선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을 불법으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와서 제대로 지원하고 양성화해주는 것, 즉 법이 현실에 따라가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담긴 어떤 거대한 아이러니를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이 가득한 스마트 시티를 꿈꾸면서 정작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의 관리 시스템은 이 낡은 과거의 법에 꽁꽁 묶여 있다는 이 현실 말입니다. 이 한 문장만큼 지금의 상황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스마트 시티라는 거창한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 집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한 이 원시적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눈앞에 이렇게 명백하게 놓여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언제 그리고 누가 마침내 이 입법적인 결단을 내릴 것인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택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